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포인트는 대한민국 국회가 좀 더 실질적인 의회민주주의가 구현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자리는 4급 이상의 정말 의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도 나와 있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2.6%. 또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5년도 작년에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 수준이 처음으로 만난 낯선 사람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신뢰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처음 만나서 서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낮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그 중에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하고 있다. 그 모든 책임은 저를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2015년 7월 7일 날 모 일간지에 유명한 보수 농객이 이런 사설 칼럼을 썼습니다.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 한번 볼까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파열음 현상은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제는 여러 가지 내각제 등을 검토할 충분한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유명한 보수 농객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제 87년 체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승자 독식 구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거에 이기기만 해봐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 사람을 함량도 안 되는 사람도 선거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그냥 중요 자리를 꿰차는 일이 늘 다반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체제는 승자 독식 구조다. 권력이 독점되고 또 자본이 독점되고 그에 따른 기회마저 독점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권력 구조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면은 30년마다 많은 정치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에 우리는 기본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예전에 독일 대사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고문 변호사로. 한 20년도 넘었습니다마는 독일 보훈기본법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다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서독이 우리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보훈기본법인데요. 그 1조가 Die Würde der Menschen ist 운안타슈타트바르인가 뒤에 발음이 그게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1조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2조는 모든 국가 권력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 1조가 되어 있습니다. 불란서헌법은 1조가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메인 센텐스는 뭡니까?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약하면 1조는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 재민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권력 관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1919년에 독일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정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권력 관계가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권력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헌법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그러나 20세기 넘어와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것을 1조로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10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뭐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권, 기본권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국민이 뭡니까? 국가에서 마치 뭘 주는 것처럼 국민학교를 없앤 이유가 뭐죠? 초등학교를 바꿨잖아요. 일제시대 잔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냥 국가에서 너희들 뭘 가르쳐 주는 거다. 국가에 감사해라. 초등학교로 바꾼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은 다 국민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헌법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요. 우리는 국민, 국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구나. 그렇지 않죠. 인간이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천부적인 기본 인권이다. 이런 낡은, 제가 그래서 헌법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헌법을 새법으로 고치자. 그래서 요새 제가 헌법이라고 안 해요. 헌법. 우리 기본권 조항에서도 너무나 아웃 오브 데이트, 오래된 법이다. 누구는 제가 헌법 얘기하면 늘 권력 구조만 손보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우리 헌법이 얼마나 낡은 이념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렇게 기본권 조항을 거의 다 바꿔야 한다. 많은 학자들도 거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헌법에 아주 간단한 규정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자치는 지방 정부에서 하고 보충적으로 국가가 하도록 해야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가 저도 저 자신의 선거를 몇 번 치렀고 대통령 선거도 몇 번 치르고 또 지방자치 단체 장들 선거 이것도 여러 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선거제도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선거, 시장 군수 선거. 그래서 이 선거제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식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국민들이 표를 찍은 만큼 의석수를 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기본권 조항, 권력 구조, 지방 분권, 또 나아가서 선거제도, 이 네 가지. 너무 우리는 낡은 옷을 입고 있다. 반드시 손을 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게 제가 12년 동안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아주 절절함이었습니다. 87년이 갖고 있는 그 한계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직선제로 형식적 민주주의 위대한 혁명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이뤄냈습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된다. 보면은 87년 헌법은 구조적 측면에서 권력과 인적, 물적 자원 분배가 승자 쪽으로 너무 심하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올와 나싱, 승자, 독식 구조가 우리를 끝없는 정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제가 늘 그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못하는 곳이냐.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는 정말 민생을 위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선거에서 얘기해야 돼.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은 각 정당에서 선입니다. 선거에 불리한 것들은 이게 악으로, 선거에 지면은 그냥 이거는 다 물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통령, 대권 고지를 향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다.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옛날 변호사 시절에 히말라야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한 정상 정복조 후보를 고르고 선발하고 대기하고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어떤 역할이냐? 여야가 질적으로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 300명 의원이 역할이 여야로 갈려 있어요. 300명의 훌륭한 선량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기보다는 두 가지 역할,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만 하는 나라다. 그래서 50%씩 사람을 바꿔보지만 역할의 차이는 없어 보여요. 여당 의원이냐 야당 의원이냐 질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고 여당 의원 내 야당 의원 내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다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교수가 한 분 있습니다. 대전대학의 안성호 교수라고, 이분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쟁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인들이 부족해서, 정치인들이 문제야, 국회의원이 문제야, 국회가 문제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문제야. 맞는 얘기입니다. 저급한 정치인의 자질과 정치 문화로 인해서 엉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안성훈 교수 지적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자질 향상,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이 정치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투구하고 서로 싸우고 대립과 갈등에 빠지는 그 구조적 원인이 뭔가 찾아내는 게 더 절실하다.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교수님은, 이분은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만은 최태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년에 어떤 신문에 쓴 건데요. 인물보다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다. 막연한 신진 대망론은 버려라. 우리는 늘 새로운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가. 구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새 정치를 위해 시급한 것은 새 제도이지 새 인물이 아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교체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7대 63%, 18대 45%, 19대 때 49%. 정치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늘 구태의 연속이다. 사람이 아닌 제도와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로마 시절에 그 유명한 키케로가 한 얘기입니다. 로마가 로마 시대가 1000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의 위대한 어떤 DNA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뭡니까? 구조입니다. 제도입니다. 키케로가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새로운 법과 제도로 공화국을 계획했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위대한 영웅이 로마를 1000년간 이끌었습니까? 로마가 만들어낸 그들의 법, 제도, 인프라, 이게 로마가 1000년을 세계를 제패한 거였다라는 걸 키케로가,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위대한 시스템 덕분에 오랫동안
영광을 누렸던 것이지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 영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도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한 40분간 시간이 주어집니다만은 제가 원래 40분을 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많은 참모들이 그러면 큰일 난다고, 여야 지도자는 다 고루고루 다 언급해야 된다. 고루고루 다 언급해가고 고루고루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만 제대로 하자. 저도 밀려가지고 반밖에 못했어요. 그때 제가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저 같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충분히 알 만큼 안 사람들입니다. 이제 누가 감히 국민 앞에 내가 위대하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 곳곳에 대통령 할 만한 분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국회의원 할 만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제도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돼요. 감히 내가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나라를 망치는, 그렇게 해서 통합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선 여야 간에도 통합이 안 돼요.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은 여당을 존중하고 우리 똑같아. 이제 생각이 좀 차이가 있구만. 그래서 같이 협력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대통령 시켜줘,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우리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가 그때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 할애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또 법사위원 시절에 제가 헌법학회에다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영역을 맺겠습니다. 거의 답이 나왔어요. OECD 국가 34개 국가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34개 OECD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라고, 소위 프레지덴탈 시스템, 대통령제, 대통령이 힘을 갖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는 4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헌법학자가 분류한 겁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고, 또 폴란드는 아주 사이즈가 적습니다. 또 사회주의 국가로 있다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인구도 적고, 대한민국, 미국, 멕시코, 칠레 이런 4대 나라 정도인데 우리나라하고 가장 유사한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어요. 멕시코. 6년 단임제의 국가. 멕시코가 가장 유사한 정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칠레가 또 유사했는데 칠레는 피노체트라는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피를 흘렸어요. 지금은 바첼레트 대통령이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또 좌우가 보수 진보가 개헌을 하자는 움직임이 아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개헌하기로 했다,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법학도였고 또 헌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한 교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제는 어떤 시스템이냐, 두 사람이 과거에 유명한 헌법학자 두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프랑스의 듀베르제라는 유명한 헌법학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제는 내부적 전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만의 폐쇄적인 제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헌법학자, 미국의 대통령제는 다른 국가에는 진정한 내적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국만의 폐쇄적인 제도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칼 리벤슈타인이라고 아주 오래전 헌법 아주 대가입니다마는 이분은 아주 극적인 표현을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국 이외 국가로 수입하는 순간 죽음의 키스를 맛볼 것이다. 이렇게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불란서의 훌륭한 헌법학자와 독일의 헌법학자가. 그리고 한 50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외가 저가 안 나는 한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이 잘 살고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니까 미국의 대통령 겉모양만 보고 미국의 대통령제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수입했습니다. 남미 국가가 어떻게 됐죠? 거의 독재 권위 국가로 다 흘렀습니다. 아시아, 필리핀, 한국 예외가 아닙니다. 중동아시아 대통령제 국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전에 이집트에 봄이 오고 시리아 이런 봄이 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아프리카 진행형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제가 아는 한 철저한 연방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힘을 미합중국의 힘을 가지고 외교 정책, 대외 정책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각 주가 50개가 넘는 주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 대한민국 형법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형법 250조 1항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래야 국가 아닙니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 국가로서의 의의가 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각 주마다 틀려요. 나라가 다른 거죠. 30개 주는 어떻습니까?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정도 주는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국가가 다른 것 아닌가요? 또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워싱턴 주에 가서 못합니다. 자격증을 따로 따야 돼요. 미국은 철저한 연방 국가로서 각 주가 스테이트가 70% 내지 80% 독립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나라가 크니까 쪼개지려고 하니까 분리주의자하고 연방주의자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는 분리하자. 각 남부, 북부, 각 주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국가, 연방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도 미국은 의회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재헌절 날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 전직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님들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의장님들 대부분이 87년 체제를 손봐야 된다. 그중에 어떤 의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너무 힘이 없다. 국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듣는데 무슨 소리냐, 특권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좋습니다. 그런 특권들 버려야죠. 본질적으로 미국의 본을 딴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법률안 제출권을 100% 국회만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예산안 편성 심의 권한 100% 법과 예산을 완전히 국회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백악관에 초대된 의회 지도자들은 그냥 들러리로 가지 않습니다. 2, 3년 전인가요? 백악관에 오바마가 공화 민주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 지도자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은 좀 나가 있어라. 우리가 의논해서 알려주마.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의회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쥘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연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철저하게. 또 의회 권한이 법률안 하나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안도.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가 싸우느라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법률안 제출권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
다 정부가 중요한 법안을 다 제출합니다. 우리 선거하느라고 바쁘고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바쁘고, 저도 명색이 변호사고 법학 박사인데 법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좌관들이 민원 처리하느라고 바쁘고, 그저 정부가 중요한 법은 다 주도합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 오면은 국회는 뭐 합니까? 삭감 권한만 있어요. 증액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역구 또 증액하려면 정부의 눈치를 안 보기 어려워요. 저도 지역구 의원을 3번 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정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미국의 제도 겉만 보고, 또 미국의 제도 중에 하나 유니크한 독특한 게 뭡니까? 연방 대법원 판사들 한 번 임명되면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대통령 눈치 안 보고, 권력의 눈치 안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들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누가 누구를 눈치를 봅니까? 권력의 눈치를 봅니까? 철저하게 분권 국가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제멋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이런 기초가 없는 나라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국만의 유일한 제도다.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한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정종섭 교수, 장관, 지금 의원이 됐죠. 저랑 같이 책 썼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아니다라고. 그분이 제일 많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프랑스 불란서는 어떤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프랑스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불란서 대통령제 좋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근무 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지만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자들 중에. 저도 프랑스를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프랑스에 오랫동안 계셨던 어떤 외교관, 제가 가서 물었어요. 프랑스는 어떤 제도입니까? 그분도 10여 년간 불란서에서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입니다. 대사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내각제입니다. 제가 헌법 배울 때는 이원 집정제 이렇게 배웠어요. 고시 시험 볼 때 불란서는 무슨 제도? 이원 집정제, 좌우 동거정보가 3번 있었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현실은 불란서는 의회가 장관들의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지방 장관, 시장 겸할 때가 불과 몇 년 전까지였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원 집정제라고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원내각제의 형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4개 OECD 국가 중에 정부 형태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국회가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한테 목을 매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프레지던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뽑아서,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제 외국에 가서도 유학 가지 않고도 또 고시 합격 안 해도 얼마든지 유능한 인재가 널려 있는 나라가 바로 저는 우리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시스템이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특징 중에 하나가 위대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갈등이 너무 많아요. 2013년도에 어떤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갈등이 많은 나라, 소위 갈등 지수를 발표했어요. 1위가 얼마 전에 쿠데타가 실패한 터키로 발표됐습니다. 터키 어지럽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나고 또 북부 지역에 쿠르드족이 있어가지고 늘 싸웁니다. 600만 명이 넘는
인종이 다르죠. 종교가 다르죠. 거기가 1위래요. 2위가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 갈등이 많은 나라 넘버 2가 대한민국으로 발표됐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느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허비할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적을 때는 80조에서 많을 때는 240조, 평균 한 150조. 매년 우리가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여야 간에, 보수 진보 간에, 노사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100조가 넘는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나라다.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특히 대선 후보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통합을 이뤄내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예외 없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통합은커녕 더 싸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봅시다. 대통령 선거가 통합은커녕 갈등을 더 부추기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연구조사 결과에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치유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선거 시스템으로는, 이와 같은 권력 구조로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마침 그걸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 소개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갈등이 많은 나라의 권력 구조는 과연 그럼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일까? 알렌트 레이파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Constitution, 헌법, Design for Divided Society. 뭡니까? 쪼개진, 갈라진 사회의 헌법 구조. 아주 딱 맞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결론, 갈등이 많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의 권력 구조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 그냥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승자가 돼서 마음대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나라일수록 협의민주주의로 서로 상생, 연정.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남북관계 대치 상태고 긴장 속에 놓여 있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위대한 지도자가 통치,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갈등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저 생각입니다. 싸우느라고. 강력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허약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힘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제가 청와대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남남끼리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또 지난 과거를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베를린 4개로 쪼개졌죠.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로 분리됐죠. 갈등이 대한민국 못지않게 동서냉전의 한복판이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서독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다? 보훈에 모여서 몇 가지 법을 만들 때, 헌법을 만들 때 착안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쪼개졌는가?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독에 모인 이 헌법학자, 정치학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제도 이제 폐기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을 오래 하지 못해서 불안정한 내각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보훈기본법 67조 8조에 나오는 소위 건설적 불신임 제도라는 정말 독일을 부흥으로 이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괴팅겐 대학의 학술원장 슈타르크라는 박사가 일찍이 그런 논문도 쓰고 책도 냈습니다. 서독이 부흥한 것은 독일 민족의 우성이 아니라 역시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의 우성, 아까 키케로가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보훈기본법 67조 8조에 나온 건설적 불신임제도, 또 5% 정당 해산제도, 또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등등 이 제도로 인해서 서독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나라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건설적 불신임제도,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이 의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헌법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온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행히 김철수 선생이 위원장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자. 내각제를 하되 그냥 국회 해산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내각 불신임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선거는 4년마다 하고,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분데스탁 하원에서 후임자를 먼저 뽑아라. 후임자를 뽑아놓고 불심해라. 오늘 메르켈을 불심한다 그러면 의회를 소집해서 후임자를 뽑으면 돼요. 국회에서. 그러면 자정의 정권 교체입니다. 언제나 예비 내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데나우어부터 메르켈까지 독일의 수상들은 거의 7년 이상 재임합니다. 헬무트 코울은 16년간. 그래도 독일 수상이 부패하고 독일 정권이 부패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서독.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적어도 5년, 10년짜리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5년, 10년, 100년은 뭐 어림없는 얘기고, 우리는 3년도 지탱하기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독일을 수도 없이 갔습니다. 늘 똑같은 대답입니다.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변화가 없다. 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최강, 유럽의 위대한 지도자 덕분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저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국회에 계신 우리 고급 공무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우리 의회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해야 된다. 연세대학의 박명림 교수가 그 책을 낸다고 해요.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2일 날 제가 국회로 모셔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정치 최고 목표는 집중된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를 그 책으로만 낼 거라고 해요. 대통령 책임제보다는 의회 책임제가, 또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단독 정부보다는 연정이, 중앙 집중국가보다는 지방자치국가가, 소의회 국가보다는 대의회 중심의 국가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훨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이런 얘기를 일찍이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분의 얘기를 소개하자면, 대한민국에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의회가 무너지고 의회가 무능하고 의회가 엉망이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국회 없애자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화가 나니까.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국회가 없어지면 독재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박명림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란 사람이 일찍이 독일에서도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역시 어지러웠어요. 국회가 엉망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13년 동안 정권이 20번 가까이 바뀌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제국 의회가 문제다. 맨날 싸우느라고 정권이 1년도 안 가.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히틀러를, 베를린 시민들이. 야, 똑똑한 사람이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말아먹고 인류를 큰 재앙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때 막스 베버가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 독일 국가에서 국가 미래 질서에 관해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나오죠. 어떻게 하면 독일 국회로 하여금 나라를 통치할 능력을 갖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놓여져야 한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부차적인 것이고 오류다. 국회를 잘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못 견뎠습니다. 국회가 엉망이다. 총통을 꿈꾸는 그 당시에는 히틀러가 위대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나치당에 다수표를 몰아주지 않습니까? 총통이 되고 나서 나라를 또 세계를 재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국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뭐 국민들이 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멀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여야 출신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87년 체제 헌법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의장님 같은 경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알파의 오메가다. 김항식 총리, 독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 시스템을 바꾸자. 김문현 원로 헌법 학자입니다마는 식물 대통령제 폐해보다도 제왕적 대통령 폐해가 더 크다. 송기식 판사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사법연수원장 하셨던 분인데 새로운 통치구조 독일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병영 부총리는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교육부 장관 2번 했죠. 이분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가 문화 속에 잠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 문화가 왜 이렇게 엉망인가? 그 제도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제도를 고치지 않고 정치 문화를 선진화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종섭 의원이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썼어요. 헌법책에다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책을 썼습니다. 서문에 뭐라고 썼습니까? 한국 정치는 뭐가 문제인가? 승자 독식하는 그런 대통령제가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헌법이 기대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권력을 놓고 쟁취하기 위한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저도 12년을 의원 생활했기 때문에 협상 대표도 해보고 상임위원장도 해봤는데요. 법사위원장 할 때 느낀 겁니다만은 전부 다 합의해야 됩니다. 다수결로 민주주의 형식적인 원리로 방망이 두드려 본 적이 저 기억에 거의 없어요.
우리는 말만 다수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합의해야 돼요. 다수결로 하자, 이것도 합의해야 돼요. 야, 오늘은 표결하자, 그것도 합의가 돼야 표결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야 명과 실이 상부합니다. 국회가 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대표를 해봤잖아요, 협상. 그거 안 하고 직권상정하면 육탄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우선 김영호 의장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이시고 국회의장을 하셨는데요. 제1안으로는 대안으로 5년 단임 직선제 국회의원을 뽑고 그분한테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국군 통수권, 또 계엄 선포권, 이런 것들을 최후의 순간에 하도록 하고, 총리는 지금 대통령이 지명해서 대통령의 방패막이 하는 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뽑아서 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걸 제1안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2안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창희 의장께서 만드는 개헌 관련 자문위원회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저희 90% 일치합니다. 대통령은 뽑되 국가의 원수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비상대권을 갖도록 하고, 국군 통수권, 또 의회 해상권, 그리고 직접 내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총리는 허사비 총리, 의전 총리 말고 국회에서 직접 뽑아서 장관들도 실질적인 제청을 총리가 하고 여야가 연정할 수 있고,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도입해서 내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 이런 안을 많은 원로 학자들과 또 정치인들이 모아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강창희 의장 계실 때. 그리고 저하고 정정섭 교수를 비롯한 몇 분들이 한 것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되 국가 원수로서의 강창희 의장님이 한 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통령 직선으로 뽑되 국가 원수로 통합의 상징으로 하고, 중요한 권한은 주고 평상시는 연정이 가능하도록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뽑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장관들을 제청하고, 여야가 그만 싸우고 연정할 수 있도록, 굳이 말하자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상당히 저희들이 참조해서 만든 안입니다. 기본권 규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맞게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하자 하는 등등으로 지방자치 분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보자. 왜 정치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 모양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놔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